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어느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마당처럼 놓여 있어 사계절 내내 바다 냄새와 소량기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집집마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참으로 정겹고 따스한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바닷바람이 제일 먼저 닿는 언덕 아래에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낡은 그물 몇 개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이 오두막뿐이었지만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남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예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고와도 가난이라는 짐은 무거워서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도록 짝을 찾지 못하고 쓸쓸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했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낡은 배를 손질하고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간밤에 꾼 꿈자리가 왠지 모르게 뒤숭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비롭기도 하여 마음이 묘하게 들떴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와 부지런히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부서져 내려 눈이 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만석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이야말로 만선을 이루어 쌀독을 채울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원했답니다. 그물코 하나하나를 살피며 혹시라도 찢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의 손길에는 가난을 벗어나고픈 간절함과 어부로서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나온 만석은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넓게 펼쳐 던지고는 물살의 흐름을 느끼며 고기가 모여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낚싯줄 끝에 묵직한 느낌이 전해져 오자 만석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서둘러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물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서 마치 바위 덩어리라도 걸린 듯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영차영차 그물을 당겼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가득 차있을 고기들을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그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만석은 배 위로 그물을 끌어올려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물 속에는 기대했던 물고기 떼 대신 등껍질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이 감도는 커다란 거북 한 마리가 덩그러니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북은 일반적인 거북과는 달리 등딱지에 황금빛 무늬가 오묘하게 새겨져 있었고 눈망울은 마치 사람의 것처럼 깊고 영롱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석은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기이하고 아름다운 거북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 거북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거북은 만석을 무서워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빤히 올려다보며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슬퍼 보이는지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던 만석의 마음이 금세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거북을 시장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푹 고아서 몸보신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석은 차마 그 맑은 눈망울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북의 등껍질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걸듯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나를 보며 살려달라 비는 것 같구나. 내 어찌 너를 해야겠느냐.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뱃머리에 앉아 잠시 고민에 잠겼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그물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는 배고픔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물에서 풀려난 거북은 엉금엉금 기어 뱃전으로 다가가더니 바다로 뛰어들기 직전에 고개를 돌려 만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듯 혹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듯한 그 눈빛을 만석은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거라. 어서 가서 네 부모 형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만석은 손을 흔들며 거북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거북이 푸른 물살을 가르며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만석은 다시 빈 그물을 정리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쳤구나 하는 생각에 맥이 빠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묘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였지만 죽을 뻔한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만선 못지않은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노를 저어 항구로 돌아오면서 비록 가난하여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해도 오늘처럼 부끄럽지 않게 착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로 돌아온 만석은 터벅터벅 힘없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평상에는 저녁을 먹고 나온 이웃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크고 행복하게 들려와 만석의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누군가 만석을 보고 만석이 오늘은 고기 좀 잡았는가 하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오늘은 바다 용왕님이 쉬시는 날인가 봅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며 지나갔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시 혀를 차며 그의 가난을 안타까워했지만 만석은 개의치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찬물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고 낡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까 놓아준 거북의 영롱한 눈망울이 아른거리고 파도 소리에 섞여 거북이 헤엄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장 구석에 거미줄이 쳐진 낡은 집,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뼈저린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오늘 한 착한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잘한 일이다.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이니 내 배 좀 고프다고 그 귀한 것을 해칠 수는 없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만석은 변함없이 바다로 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고기가 통 잡히지 않아 그의 살림은 더욱 공궁해져만 갔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잡곡마저 떨어져 산나물을 뜯어 겨우 끼니를 때워야 하는 형편이 되었지만 만석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않는가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만석은 오히려 이웃들에게 웃음을 보이며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잔뜩 찌푸려지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검게 변하여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것이 곧 큰 태풍이 올 징조였습니다. 어부들은 서둘러 배를 묶고 그물을 걷어들이며 태풍 대비에 분주했고 만석 또한 자신의 낡은 오두막이 거센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하며 지붕을 엮고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서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고 빗물이 새어들어와 방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젖은 곳을 피해 앉으며 묵묵히 밤을 견뎌냈습니다. 밖에서는 나무가 꺾이는 소리와 무언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조성했지만 만석은 오직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누군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간절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야밤에 이 폭풍우 속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만석은 의아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혹시라도 마을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해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거센 비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인 줄 알았던 그곳에 놀랍게도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얇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서둘러 여인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급히 마른 수건을 찾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험한 날씨에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댁은 어디시고 무슨 연유로 이 밤중에 홀로 다니십니까? 여인은 창백한 얼굴로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느다랗고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온데 날은 저물고 비바람은 몰아쳐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기품이 있어서 만석은 감히 거절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비록 누추한 집이지만 아랫목을 내어주며 여인에게 몸을 녹이라고 권했고 없는 살림에 끓인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대접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여인의 얼굴은 비록 지쳐 보였으나 웬만한 양반집 규수보다도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어 만석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여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신하게 앉아 물을 마셨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아한지 만석의 좁은 오두막이 갑자기 환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만석은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불을 더 지피고 자신이 덮던 이불 중 그나마 깨끗한 것을 꺼내어주며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만석은 여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녀를 위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려 했습니다. 저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잘 테니 낭자께서는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문단속은 걱정 마시고요. 만석이 방을 나가려 하자 여인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선비님, 이토록 누추한 차림의 저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동자를 본 순간 만석은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평생 홀로 지내던 집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고 누군가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만석에게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 되면 여인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미리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부디 그녀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만석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폭풍우가 잦아들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만석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 여인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여인은 이미 일어나 단정하게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는데 밤새 푹 쉰 덕분인지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만석이 아침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부엌을 뒤져보았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보리쌀 한 줌뿐이라 민망해하고 있을 때 여인이 부엌으로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는 능숙한 솜씨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신세 진값을 밥으로 남아 갚고 싶습니다. 하며 상냥하게 웃는 여인의 모습에 만석은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차려진 소박한 아침상은 만석이 평생 받아본 밥상 중 가장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무짠지 하나가 전부였지만 여인과 마주 앉아 먹는 밥은 꿀맛보다 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인은 떠날 채비를 하는 대신 집안 곳곳을 살피며 청소를 하고 뜯어진 옷가지를 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놀라 만류했지만 여인은 갈 곳 없는 몸이니 당분간만이라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시면 집안일이라도 거들며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만석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으나 혹시나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여인에게 해가 될까 걱정스러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확고한 태도와 진심 어린 눈빛에 만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만석의 오두막에는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곧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큰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생 여자라곤 그림자도 못 봤을 것 같은 가난한 노총각 만석의 집에 절세미인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천리를 갖고 온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과 시기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돈이 제일 많지만 심술 찾기로 유명한 최 부자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오두막에 여인이 들어온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마른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라 할 만했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사라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으며 칙칙했던 흙벽에는 하얀 종이가 새로 발라져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깨진 장독들은
어느새 말끔하게 닦여 제 자리를 찾았고, 잡초가 무성하던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심어져 생기를 더했습니다. 만석이 바다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그를 맞이했으니 만석은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행복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집이 이토록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 감탄하며 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준 여인에게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집안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 솜씨 또한 일품이라 만석의 해지고 낡은 옷들을 감쪽같이 기워 새 옷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덕분에 만석이 마을 어귀에 나타날 때면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행색에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곤 했습니다. 꽤 죄죄하고 냄새나던 호라비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말끔하게 손질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만석의 모습은 영락없는 새신랑의 태가 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석의 표정에는 예전에 주눅든 기색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활력이 넘쳐흘러 보는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가 장가를 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하며 수군거렸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인에 대한 호기심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집안의 변화뿐만이 아니었는데, 만석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그물 가득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며칠을 공쳐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으나 여인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나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선 깃발을 휘날리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미가, 어떤 날은 조기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고, 흉억이라고 다른 어부들이 울상을 지을 때도 만석의 배만은 묵직했습니다. 마을 어부들은 만석이에게 용왕님이 복을 내리셨나 보다 하며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슬그머니 그의 뒤를 밟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저 성실하게 그물을 던질 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논밭 절반과 고깃배 여러 척을 가진 대지주였지만 욕심이 끝이 없고 남이 잘 되는 꼴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장농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봤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파 며칠을 알아눕는 위인이었지요. 그런 최 부자가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난뱅이 만석이 예쁜 색시를 얻고 돈도 잘 벌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속이 뒤틀리고 심사가 꼬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뻐끔뻐끔 피워대며 하인들을 불러 모아 만석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계집이 그렇게 절색이라더냐.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들어갔단 말이냐. 최 부자의 질문에 하인들은 저마다 주워들은 이야기를 보태어 부풀리기 바빴습니다. 마님, 말도 마십시오. 선녀가 하강했다 해도 믿을 만큼 고운 자태라 합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들어온 뒤로 만석인의 살림이 짝짝 펴지고 있다니 보통 내기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하인들의 호들갑에 최 부자의 눈초리는 점점 더 매서워졌고, 질투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묘한 표정을 지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최 부자는 결국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며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만석의 오두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외딴 곳에 있는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예전에는 맡을 수 없었던 구수한 음식 냄새와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에 실려와 최 부자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생선들이 줄지어 걸려 있어 웬만한 중산층 살림 못지않아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힐끔힐끔 집안을 훔쳐보았는데 마침 마루에 나와 빨래를 개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인의 미모는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빼어났는데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와 흑단같이 검은 머릿결은 최 부자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웃는 모습은 꽃봉오리가 터지는 듯 아름다웠고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서려 있어 천한 신분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순간적으로 강렬한 욕정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런 귀한 여인이 어찌 저런 천한 놈의 짝이란 말인가. 내 집 안방에 앉아 있어도 부족할 판에 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라니. 최 부자의 마음속에는 만석에 대한 증오와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검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부자는 분을 사귀지 못해 애꿎은 하인들에게 고함을 치고 술상을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방 안을 서성거리며 어떻게 하면 만석을 망가뜨리고 그 여인을 빼앗아 올 수 있을지 골몰했습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저놈이 기세가 등등해져서 내 앞길을 막을지도 몰라.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지. 최 부자의 머릿속에는 교활하고 사악한 계획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고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는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를 짓밟을 때 흔히 쓰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만석의 아내를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관아에서 수배 중인 도망친 노비라더라. 아니다. 산 너머 부잣집에서 폐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라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는데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둔갑한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소문이 계속되자 점차 의심의 눈초리로 만석의 집을 바라보게 되었고 살갑게 대하던 이웃들의 태도도 조금씩 차가워져 갔습니다. 만석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싸늘해진 마을 분위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기 많이 잡았나 하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고 장터에 나가 생선을 팔려고 해도 재수없다며 사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만석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이 앞서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고 그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예민한가 보호하며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이미 돌아가는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남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모른 척 묵묵히 내조에만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만석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노인인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박영감은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어른으로 평소 만석의 성실함을 높이 사며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영감은 만석을 마당 구석진 곳으로 조용히 불러내더니 주위 눈치를 살피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아, 내 너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 새겨 듣거라. 요즘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너도 알고 있느냐. 만석이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자 박영감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고로 호사다마라 하였고 바람 없는 날에 파도가 일지 않는 법이다. 네가 갑자기 큰 복을 누리니 시기하는 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이번 일은 예사롭지가 않다. 영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최 부자 댁 쪽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최 부자가 며칠 전부터 자네 집 주변을 기웃거리고 장터 왈패들을 만나 무언가 꾸미는 눈치다. 그 위인이 욕심이 많아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알지 않느냐. 필시 내 처를 탐내거나 내 재물을 노리고 덤벼들 게야. 박 영감의 말에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같은 마을 사람끼리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지만 최 부자의 악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만석이 울먹이며 묻자 영감은 만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틈을 보이지 말고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내 처를 집 밖에 함부로 내보내지 말고 빚을 지거나 꼬투리 잡힐 일은 절대 만들지 말거라. 폭풍우가 올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니라. 박영감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경고는 만석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만석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며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근심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으니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만석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박영감에게 들은 이야기와 마을의 소문에 대해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담담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위엄에 만석은 묘하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 믿음직한 모습에 만석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부인 말대로 우리가 떳떳하다면 하늘도 우리를 도울 것이요.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을 지킬 테니 걱정 마시오. 만석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흉계는 만석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치졸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는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만석이 잡은 고깃값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리도록 상인들을 협박했고 만석이 이용하던 나루터의 사용료를 갑자기 올리라고 촌장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만석의 생계줄을 서서히 조여 그가 제 발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헐값에 생선을 넘기며 속이 쓰렸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까봐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 부자가 보낸 낯선 사내들이 만석의 집 주위를 서성거리며 담장 안을 훔쳐보는 일이 잦아졌고 아내는 바깥 출입을 일절 삼가며 방문을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이 바다에 나간 사이 최 부자가 직접 하인들을 대동하고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이리 오너라, 집주인 있느냐? 아무 대답이 없자 최 부자는 하인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친히 왕림하셨는데 어찌 나와보지 않는 게냐. 방 안에 있던 아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고 조용히 문을 열고 마루 끝에 섰습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최 부자는 다시 한번 그녀의 미모의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듣자 하니 자네 남편이 빚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지. 내 마을의 어른으로서 딱한 사정을 두고 볼 수 없어 돕고자 왔네. 최 부자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은 오두막에서 고생하기에는 자네의 자태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내 집에 오면 비단 옷에 쌀밥을 배불리 먹여줄 터이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게.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고 거절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자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안 사람에게 이 무슨 무례한 언사입니까? 돌아가십시오. 저희는 비록 가난하나 남에게 손 벌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내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돌아가는 최 부자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오히려 독이 바짝 올라 이를 갈았습니다. 요망한 것이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내년이 내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 것이다. 최 부자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부터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곧 큰 사단이 날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먹구름이 몰려오듯 위기는 점점 더 만석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석이 여느 때처럼 배를 타러 나갔을 때 그의 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망연자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뚫어놓은 것이 분명한 구멍을 보며 만석은 이것이 최 부자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배를 고치려면 며칠은 좋게 걸릴 것이고 그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만석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칩칩. 배 관리를 어찌했기에 이 모양인가. 돈이 필요하면 내 빌려줄 수도 있네만. 돌아보니 최 부자의 하름마름이 깐죽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고 함정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만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참아내며 마름을 외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아내에게 배가 망가진 사실을 알리며 당분간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다 팔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창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서방님, 배를 고칠 때까지는 이것으로 버티지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바다가 막히면 산이 열리고 산이 막히면 하늘이 열리는 법입니다. 아내가 건넨 항아리 속에는 놀랍게도 쌀이 가득 차 있었는데 며칠을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던 그 신비한 쌀독이었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신비한 능력에 다시금 놀라면서도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마수에서 벗어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최 부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그 돌을 더해갔는데 이는 마치 굶주린 이리가 양떼를 노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만석의 배에 구멍을 낸 것으로도 모자라 최 부자는 이제 대놓고 만석의 집을 빼앗으려는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읍내 장터에서 글깨나 쓴다는 왈패들을 매수하여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위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만석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흉년이 들었을 때 최 부자에게 쌀 50가마니를 빌렸다는 터무니없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가짜 문서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이것이야말로 만석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아름다운 아내를 차지할 수 있는 확실한 올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만석에게 망신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기로 작정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왔. 최 부자는 험상궂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만석의 오두막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하인들은 몽둥이로 땅을 내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무슨 일인가 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마루 끝에 걸터앉아 만석을 불러냈고, 떨리는 몸을 이끌고 나온 만석의 면전에 다짜고짜 위조된 차용증을 집어던졌습니다. 네, 이놈 만석아. 네 아비가 20년 전에 내게 빌려간 돈이 이자가 불어 집채만해졌는데 어찌 갚을 생각은 않고 호의호식하고 있느냐. 최 부자의 날벼락 같은 호통에 만석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만석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모함입니다. 제 아버님은 평생 남의 돈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빚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만석이 피를 토하듯 항변했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발뺌이냐. 여기 증서가 버젓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네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면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치게 할 것이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협박에 순박한 만석은 그저 바닥에 머리를 다스며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없는 자가 가진 자의 횡포에 대항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 앞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만석의 아내가 조용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소란스러운 장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좌중을 순식간에 침묵하게 만들었는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기품 있는 아우라가 최 부자와 하인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만석을 일으켜 세우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하여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없는 죄를 만들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십니까?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거늘 후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그녀의 미모를 가까이서 보자 욕정이 끌어올라 더욱 비열하게 나왔습니다. 허허, 말 조심하게나. 내 너를 봐서 특별히 제안을 하나 하지.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 이 집과 자네가 내 집으로 들어와 빚 탕감을 위해 일을 한다면 내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네. 그것은 빚을 핑계로 아내를 첩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수작이었습니다. 만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최 부자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아내가 만석의 팔을 꽉 잡으며 말렸습니다.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최 부자에게 되물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빚을 지금 당장 갚는다면 다시는 저희를 괴롭히지 않고 물러가시겠습니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하하하, 갚는다고 당장 끼니도 못 있는 주제에 그 엄청난 돈을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냐. 만약 네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빚을 다 갚는다면 내 깨끗이 물러감은 물론이고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최 부자는 만석 부부가 절대 돈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떵떵거리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웅성거하며 아이고, 저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해. 큰일 났네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대감의 그 약조. 여기 계신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증인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값을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만석에게 눈짓을 하여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만석은 그 상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아내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키며 지켜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죽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욕심 많은 자에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있음을, 그리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말은 평소와 달리 위엄이 넘쳤고 만석은 그녀가 단순히 바다에서 온 여인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소중히 안고 다시 마루로 나갔습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아내가 빈손으로 나와 울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하고 낄낄거리고 있었으나 그녀가 단호한 표정으로 상자를 들고 나오자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아내는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평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부부가 빚을 갚는 것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최 부자가 억지 주장을 펴지 못하도록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긴장감 속에 마당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고 최 부자 역시 도대체 뭘 하려는 수작이야 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주시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보자기를 풀고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순간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와 사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진주들과 붉은 산호,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본 적 없는 오묘한 빛깔의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보석들은 햇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그 광채는 최 부자가 평생 모은 재물을 다 합쳐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최 부자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부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최 부자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깊은 바다 용궁에서나 볼 법한 신비로운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보석 하나를 집어들어 최 부자 앞에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하나면 대감이 주장하는 빚을 갚고도 남을 것입니다. 받으시지요. 최 부자는 손을 떨며 진주를 받아들려 했으나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차마 손을 뻗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였지만 본능적으로 이 여인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내년이 어디서 훔친 것이냐. 필시 도둑질한 작물임이 분명하다. 그는 뻔뻔하게도 보물을 트집 잡아 모두 압수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싸늘한 비웃음을 날리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도둑질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물건들이 어디서 왔는지 직접 보여드리지요. 아내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무들이 춤을 추고 최 부자의 갓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내의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춤을 추듯 휘날렸는데 그 모습은 흡사 바다의 여신이 강림한 듯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다. 만석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엄청난 힘을 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인, 이러다 몸이 상하겠습니다. 만석이 걱정스레 소리쳤지만 아내는 그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한 번 지어 보이고는 다시 최 부자를 향해 매섭게 돌아섰습니다. 잘 보아라. 이것은 나의 아버지 동해 용왕님께서 보내주신 예물이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었고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용왕님의 따님이라니.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말과 동시에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빗물은 만석의 집과 마당은 피해가고 오직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 머리 위로만 세차게 내리꽂혔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더러운 욕심을 씻어내려는 듯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최 부자를 흠뻑 적셨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만석의 아내가 용궁의 공주임을 깨닫고 두려움과 존경심의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왕님의 따님을 몰라 뵙고 저희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마을 노인 박영감이 가장 먼저 나서서 머리를 조아렸고 다른 사람들도 뒤따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고귀한 신분이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만석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곁에 서 있게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부자는 이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아이고, 공주마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빚은 다 없던 것으로 하고 제 재산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인들 역시 몽둥이를 내동댕이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죄는 네가 알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괴롭힌 네 악행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약조한 대로 내 재산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바다의 저주가 너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다. 최 부자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를 연발하며 내 발로 기다시피 하여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의 뒤통수에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 만석이네. 만세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동안 최 부자에게 당했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비구름은 최 부자가 사라지자마자 거짓말처럼 걷히고 다시 맑은 햇살이 만석의 오두막을 비추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보석들은 햇살 아래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보석보다 만석 부부의 모습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소동이 끝난 후 아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섬기고 조용히 살고자 했을 뿐인데 부득이하게 제 신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전처럼 저를 만석의 처로만 대해 주십시오. 그녀의 겸손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공주님, 저희가 은인을 몰라보고 험담을 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과하며 만석 부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행복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석의 집마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가 두고 간 벌금 명목의 쌀과 고기로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만석은 사람들 틈에서 축하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시선은 계속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용왕의 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걷어붙인 소매로 사문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잠시 틈을 타 아내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저 같은 놈에게 오셨습니까? 저 화려한 용궁을 두고 이 누추한 곳에서 고생만 하시니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내는 만석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하듯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랜 전 그물에 걸린 작은 거북 한 마리를 살려주신 일을요. 만석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그 거북이 설마 부인이었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철없이 바다 구경을 나왔다가 그물에 걸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그 은혜를 갚고자 인간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만석은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비록 도망쳤지만 그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인간과 용궁의 존재가 섞여 사는 일에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만석과 아내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웃음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오른 밤 만석의 집 담장 너머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다도 기쁜 듯 잔잔하게 일렁이며 그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뒤 만석의 집 마당에는 잠시 동안 기이한 정막이 감돌았으나 이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쁨의 환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만석을 외면하고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짙게 배어 있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박영감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박영감은 주름진 손으로 만석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비겁함을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아, 우리가 못났다. 내 심성이 비단결 같은 줄 알면서도 최 부자의 서슬이 펄에서 혹여나 해를 입을까 두려워 너를 모른 척 했구나. 이 늙은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박영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만석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뒤에 서 있던 마을 안악들과 사내들도 하나둘씩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힘들 때 보리쌀 한 줌 나눠주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네. 내 자네 철을 보고 요물이라 수군거렸던 입을 꿰매버리고 싶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참회와 자책의 목소리에 만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신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최 부자의 횡포가 워낙 심하니 어쩔 수 없으셨겠지요. 저는 다 잊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만석의 너그러운 말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봄눈 녹이듯 녹여주었고 마당에는 훈훈한 기운이 다시금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의 아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리빨 같던 용왕의 딸의 모습이 아니라 마을의 여느 지혜로운 며느리와 같은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술과 음식을 넉넉히 내어오며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지난 일은 덮어두고 오늘 밤은 우리 마을에서 근심 걱정이 사라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만드십시다. 제 남편 만석 씨가 베푼 선행이 이렇게 복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 복을 마을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말에는 위엄과 자비가 동시에 서려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최 부자 집의 늙은 하인 하나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 감히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먹거렸습니다. 마님, 아니 공주마마, 주인 어르신께서 댁에 돌아가시자마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비명만 지르시는데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습니다. 이 문서를 전해드리고 용서를 빌라 하시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인이 바들바들 떨며 내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최 부자가 소유하고 있던 마을의 갯벌 문서와 소작 논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 평생토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의 일부를 내놓으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문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만석의 아내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펼쳐 내용을 확인한 뒤 차가운 목소리가 아닌 엄중한 목소리로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너의 주인에게 가서 전하거라. 재물을 내놓는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나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한다면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최 부자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것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 갯벌은 마을 공동의 소유로 하여 누구든 자유롭게 조개를 캐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이 논들은 소작료를 절반으로 줄여 농민들이 배를 찾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니 그리 전하거라. 아내의 파격적인 결정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것이 될 수도 있는 막대한 재산을 마을을 위해 쾌척하겠다는 그 뜻이 너무나 크고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다시며 감사를 표하고는 서둘러 최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이 돌아간 후 마을 사람들은 만석과 그의 아내를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생불이 따로 없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횡포에 눌려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내는 그저 담담하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넓은 품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듯 우리도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야지요. 아내의 말은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술자리가 무르익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섭섭함이 술 한 잔에 씻겨 내려가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대면대면하던 이웃들도 오늘만큼은 형제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으며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만석의 낡은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집이 아니라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축제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아내는 만석을 보며 따뜻하게 눈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아, 내일 아침에 내 당장 와서 자네 집 지붕부터 새로 이어주겠네. 나는 우리 집 암탉이 낳은 달걀을 가져옴세.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하겠다고 약속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텅 빈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만이 남았지만 그곳에는 쓸쓸함 대신 꽉 찬 충만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과 아내는 함께 뒷정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소. 부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게 되었소. 아내는 그릇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것은 서방님의 덕입니다. 서방님이 욕심부리지 않고 나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요. 만약 서방님이 저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 했다면 사람들은 또다시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서방님의 그 고운 마음씨가 마을을 구한 것입니다. 아내의 칭찬에 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속으로는 뿌듯함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마을과 가정을 지켜야 할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만석은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헌데 부인, 아까 최 부자에게 보인 그 신통력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혹여 용왕님께서 부인이 인간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한다고 노여워하시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오. 만석의 걱정 어린 눈빛의 아내는 안심하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은혜를 갚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인간 세상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기에 앞으로는 저도 평범한 안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은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최 부자가 알아누워 꼼짝 못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더욱 안도하며 생업에 나섰습니다. 만석의 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수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는 튼튼한 나무를 가져와 기둥을 보강했고 안악들은 짚을 엮어 지붕을 새로 올렸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었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사람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나르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석의 아내는 마을 안악들과 함께 부엌에서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용왕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려워하던 안악들도 그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불을 떼며 스스럼 없이 대하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색시, 칼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용궁에서도 이런 걸 배우나 한 아주머니의 농담에 아내는 그럼요. 용궁에서도
밥은 해먹어야 사는 걸요. 하며 재치 있게 받아넘겼고 부엌에는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석의 집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울어 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튼튼하고 번듯한 새 집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땀이 서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성된 집을 보며 마치 자기 집을 지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겠어. 만석이 자네. 이제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만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와 함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만석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마을이 평온을 되찾았으니 이제 바다에 감사의 제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최 부자의 욕심으로 더러워졌던 기운을 씻어내고 앞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요. 만석은 아내의 생각이 지당하다고 여겨 촌장님과 상의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바닷가로 모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자 백사장에는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사는 만석의 아내가 주관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파도는 마치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잔잔하게 일렁였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충문을 읊었습니다. 동해의 신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여기 모인 이들은 비록 가난하나 마음만은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씻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기로 맹세하였으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넉넉한 품으로 이들을 보듬어 주소서. 배마다 만선을 이루게 하시고 집집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그녀의 기도가 끝나자 신기하게도 바다 멀리서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수면 위로 반짝이는 물고기 떼가 튀어오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왕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을 보내온 것과 같았습니다. 촌장님은 용왕님이 우리 마을을 용서하시고 축복을 내리셨다 하며 감격해했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최 부자가 지배하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마을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빛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경외하고 감사해야 할 존재로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 부자 댁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최 부자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 요양을 하겠다고 했으며 집과 남은 재산은 아들에게 맡겨 마을 사람들과 상생하도록 당부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완전히 개과천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마을에서 그의 횡포를 다시 볼 일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했으니 그곳에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살기를 빌어주자며 넉넉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만석의 삶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어부들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아내가 알려준 물길과 날씨 보는 법을 동료들에게 공유하여 누구 하나 빈배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도왔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가진 복을 독차지하지 않고 나눔으로써 더 큰 복을 얻는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아내 또한 마을 부녀자들에게 자수를 가르치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며 덕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낫지 않던 병도 씻은 듯이 나았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에서 온 선녀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만석은 아내와 함께 마루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처마 밑 둥지에서는 제비가 지저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만석이 문득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지금이 꿈만 같소. 거북 한 마리를 살려준 대가치고는 너무나 과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하오. 그러자 아내는 잡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방님의 착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이 모든 행복을 꽃피운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만석은 아내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날의 가난과 외로움은 이제 아득한 옛이야기가 되었고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이 마을에서 만석과 아내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시련을 겪은 뒤 더욱 깊어진 그들의 사랑과 평온한 일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앞바다에도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은 예전처럼 살을 내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땀 흘린 이들의 이마를 식혀주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만석의 집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등불을 켜놓은 듯 환했고 처마 밑에는 겨우내 먹을 시래기와 옥수수가 가지런히 걸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면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맑게 개인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올해는 정말 꿈 같은 한 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만석은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비단 옷을 휘감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일은 결코 없었고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누구보다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배까지 손수 챙기며 마을의 가슴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만석아, 이제는 좀 쉬어가며 하게나. 자네 덕분에 우리도 살림이 폈는데 왜 그리 몸을 아끼지 않는가. 이웃들이 만류할 때마다 만석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맑아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이웃 형님들이 편안해야 저도 발 뻗고 잡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의 아내 또한 마을의 안주인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용궁에서 가져온 신비한 지혜를 이용하여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익히게 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라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은 만석의 아내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녀가 들려주는 먼바다
이야기와 옛 성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부드럽고 맑아서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을 안악들에게 제철 식재료를 갈무리하는 법과 귀한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어 마을 사람들의 건강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을에는 배움과 나눔의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 앞 너른 마당에서는 가을 거지를 끝낸 것을 자축하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전 최부자가 있던 시절에는 소작료를 바치느라 흉내도 못 낼 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둔 곡식과 과일로 풍성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백설밥의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고 숯불에 구운 전어, 굽는 냄새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할 만큼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만석과 아내는 어르신들에게 먼저 술을 올리고 안주를 권하며 잔치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박영감은 기분 좋게 취기가 올라 만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만석아, 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다. 너와 네 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최부자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을 게다. 참으로 고맙네. 박영감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맞장구를 치며 만석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하늘이 우리 마을을 굽어 살피사 저런 귀한 부부를 보내주신 게지. 칭찬이 계속되자 만석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과거 외톨이로 지내며 외로움에 떨던 시절을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곁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 역시 만석을 향해 자랑스럽다는 듯 환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교환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데워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마을의 소리꾼이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만선을 이루는 어부들의 애환과 희망을 담은 것이었는데 오늘은 그 노래가 더욱 구성지고 신명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따라 불렀고 아이들은 강강술래를 하듯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고 달빛 아래 춤추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바다도 오늘은 잔잔한 물결로 화답하며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는 듯 조용한 반주를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만석과 아내는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릿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만석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 달 좀 보시오. 내 평생 저토록 밝고 고운 달은 처음 보는 것 같소.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등불 같구려. 아내는 만석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밝고 맑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달빛도 파도 소리도 모두 서방님의 고운 심성에 화답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갯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다 위에 내려앉은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만석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내어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인, 날이 차니 따뜻하게 드시오.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 시중 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아내는 찻잔을 받아들고 향긋한 쑥 내음을 맡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단하다니요. 서방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마을 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그때 아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줍은 목소리로 만석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아내는 만석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만석은 순간 숨이 텄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내가 아비가 된단 말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만석은 뛸 듯이 기뻐하며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이 아이를 위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좋은 아비가 되겠소. 만석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자신의 핏줄을 이어갈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외침은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만석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다의 기운과 서방님의 착한 심성을 물려받아 훗날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내의 축복 어린 말에 만석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아빠가 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안의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만석이 자네 드디어 아비가 되는가. 정말 축하하네. 태어날 아이는 분명 복덩이일 게야. 그렇고 말고. 마을 안악들은 벌써부터 베네 쩌고리를 짓겠다며 부산을 떨었고 어르신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겠다며 옥편을 뒤적거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의 집은 축복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성지가 된 듯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흘러 겨울이 찾아왔지만 만석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행복한 태교를 했고 만석은 틈만 나면 아기의 요람을 만들거나 장난감을 깎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덮었지만 방 안에는 화롯불이 타오르고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아내는 만석에게 용궁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아껴주는 천생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 건강한 사내아이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엄마를 닮아 깊고 영롱했으며 인매는 아빠를 닮아 듬직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야, 반갑다. 이 아비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아이가 방긋 웃자 만석의 피로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몰려와 아이를 구경하며 덕담을 쏟아냈습니다.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이마가 훤한 게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어. 아이의 탄생은 마을에 또 한 번의 큰 잔치를 불러왔고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만석의 집은 더욱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자마자 아빠를 따라
바닷가로 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만석은 아이를 목마 태우고 해변을 거닐며 바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거라. 저 넓은 바다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단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메르르 웃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바다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멀리 계신 용왕님께 안부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의 머리에도 어느덧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보다는 평온함과 인자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촌장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타지에서도 사람들이 이사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만석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만석은 특유의 너그러움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지도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만석과 아내는 오랜만에 단둘이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빗소리가 마치 옛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밤의 폭풍우 소리와는 달리 정겹게 들렸습니다. 만석이 술잔을 기울이며 회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비바람 치던 날 밤. 부인이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던 때 말이오. 그때는 정말 호랑이가 제 발로 들어오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오. 아내는 고운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의 그 당황하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때 서방님이 저를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만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부인을 만나고 싶소. 거북을 구해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행운은 부인이 내 곁에 있어준 것이오. 고맙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오. 늙어가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용궁의 화려함보다 서방님과 함께한 이 소박한 삶이 훨씬 더 값지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고, 방 안은 촛불보다 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며 길조라고 기뻐했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는데 만석을 보자 우르르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용궁 이야기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만석은 평상에 앉아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래.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았는데 말이야. 만석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만석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그건 정말이란다.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거라. 그러면 바다가 하늘이 너희를 지켜줄 게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자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박수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곁에 다가온 아내와 눈을 맞추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친 파도와 같았지만 결국은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마을이 잠든 시간. 만석의 집 창문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석과 아내는 잠자리에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잘했다, 참 잘 살았다라고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이 불러온 기적.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사랑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닷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착한 만석이와 지혜로운 아내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만석이네 집마당에 비치던 그 넉넉한 달빛처럼 편안하고 고요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파도 소리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찾아가 평화로운 쉼을 선물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지만 만석과 그의 아내가 떠난 후 그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군요. 잠들기 전 짧은 뒷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만석과 아내가 살던 그 오두막자리는 이제 마을의 성지처럼 변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거북 바위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었던 감나무는 거목이 되어 마을 전체를 덮을 만큼 넓은 그늘을 드리웠고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그 아래 모여 더위를 식히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지 않고 신성하게 여겨 해마다 첫 수확한 감을 나무 아래 놓고 감사의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만석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훌륭한 학자도 나왔고 바다를 누비는 선장도 나왔으며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킨 원칙은 단 하나, 가진 것을 나누고 이웃을 귀하게 여긴다는 만석의 유운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가문은 대대로 존경받는 집안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들이 사는 마을은 인심 좋기로 소문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최부자가 살던 집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부자가 떠난 뒤 그 집은 마을의 공동 창고와 서당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는 탐욕의 상징이었던 곳이 이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배움과 나눔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아이들에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욕심은 모래성 같아서 파도 한 번에 무너지지만 착한 마음은 바위 같아서 천년을 간다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마을 앞바다에 유난히 크고 아름다운 거북 2마리가 나타나 며칠을 머물다 갔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만석이와 그 부인이 우리 마을이 잘 있나 보러 오신 게야. 거북들이 머물다 간 해에는 어김없이 풍년이 들고 만선을 이루었다니. 그들의 보살핌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되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동해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면 파도 소리에 섞여 만석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착하게 사는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따뜻한 노랫소리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유난히 반짝이는 조약돌이나 신비로운 빛을 내는 거북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만석 부부가 보내는 행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맺을 시간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 켜두었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꿈속에서는 걱정 없이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거북처럼 자유롭고 평안하시기를. 내일 아침에는 만석이 맞이했던 그 눈부신 햇살처럼 희망찬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야기 완전 종료.